경제 시그널 김태욱입니다. 매일매일 변동성이 큽니다.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KB증권 민재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전 오늘도 알람을 받았습니다. 5% 하락했다, 10% 하락했다. 매일매일 변동성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은 이 변동성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동성을 야기한 그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의 결정이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중에 좀 과하게 빠지면 낙폭을 좀 줄이는 흐름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뭐 시장의 큰 흐름을 결정짓는 매크로 이슈들이 좀 잠잠해지거나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좀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뉴스라고 하면 두 가지를 꼽자면, 하나는 SK하이닉스 합의안 부결된 거, 그리고 또 반대로 현대차는 잠정 합의안이 가결이 됐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SK하이닉스가 부결이 된 거잖아요. 부결이 된 거는 이제 그 현금으로 받고 싶은데, 그렇죠. 약간 주식으로 이제 일부를 받으면 어떻겠니라고 했는데 그게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약간 오늘 오전장에 주가 변동성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걸 현금으로 받느냐 주식으로 받느냐라는 게 SK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서버용 D램이라든지 뭐 잘하고 있는 HBM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과는 크게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이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주주분들과 이 근로자분들한테 나눠줄 것인지에 대한 방식에 대한 문제인 거지, 사실은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기적인 좀 노이즈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현대차는 이제 잘 됐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제 뭐 경영진적과 그다음에 정호 쪽이 각각 이제 생각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통일이 돼가지고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현대차가 지금 쉬운 구간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이 자동차의, 특히 저가 자동차의 공세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현대차의 실적을 보면 실적이 그냥 별로 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평이한 수준입니다. 성장이 별로 없는 거죠, 자동차에서는. 그런 가운데 혹시라도 파업마저 이제 전면적으로 해버리면 당연히 이거는 센티라는 투자 심리에도 영향이 좀 안 좋지만 숫자에도 이제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걱정이었는데, 요거는 다행히 뭐 잘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는 덜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것 또한 주가에 뭐 이게 단기적으로 뭔가 영향을 줄 만한, 이게 통과됐다고 해서 이제 현대차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른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조금 소소한 뉴스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한 100% 이상 오른 이유는, 그렇죠. 자동차가 국내에서 내수해서 잘 팔리거나 해외에서 수출이 잘 되거나 이런 문제는 별로 없었거든요. 다만 미국에서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그 차종이 생각보다 좀 잘 팔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전체 자동차의 원래 본업을 엄청나게 뭐 성장률을 높이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본업이 좀 주춤한 가운데 어떤 쪽에 성장을 보여주는지가 이제 상반기에 주가 모멘텀이었는데, 그게 이제 로봇이었고, 그 로봇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전략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후 2시에 그쵸. 이제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제 발표될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뭔가 조금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좀 뛰어넘는 뭔가 로봇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준다라면, 어차피 본업으로 주가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낙폭은 컸으나 반등은 사실은 좀 미미했거든요. 그러면 내일 뭐 좀 임팩트 있는 내용이 나와준다라면 오히려 현대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움직이는 이제 트리거가 될 수는 있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인단협이 통과된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좀 제한적인 재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전니스를 좀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주식창을 오랜만에 다시 열어봅니다. 이 삼전니스가 오늘 둘 다 빠졌다가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을 한 것 같아요. 플러스는 아니고, 거의 뭐 어제랑 비슷하거나 살짝 내려가거나 이런 수준인데, 삼전닉스 이제는 같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접근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이유는 이번에 주주하는 정책 때문에? 맞습니다. 아, 그건 진짜 단기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왜냐하면 사실은 두 기업이 똑같이 주주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단기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내용을 발표한 쪽은 SK하이닉스인 거고, 왜냐하면 자사주를 40조 원어치 사들여 가지고 네. 그걸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주식 수가 그만큼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뭐 혹시나 앵커님이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다면 앵커님의 주식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네. 가지고 계셨을 텐데. 아무튼,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렇게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건 아니고 배당을 좀 줄 테니까 그 배당으로 뭐 좀 뭐 할래 뭐 약간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단기적인 임팩트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있는 거는 맞죠. 근데 이 또한 저는 뭐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실적 추정치도 그렇고요. 내년도 추정치도 그렇고 전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옆으로 행보하거나 오히려 살짝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실적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작년 9월 달부터 올해 상반기 반도체가 시장에서 엄청나게 막 달렸던 때는 이 실적의 그 기울기가 이렇게 될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인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뭐라도 지금 오를 만한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주주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사례를 보면 주주환원을 이렇게 좀 거하게 하는 기업들은 꽤 괜찮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 기업들도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니? 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이 주주환원도 좋지만 다시 이제 반도체가 잘 팔리고 실적도 기울기가 다시 멈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일 것이고 그러한 사이클이 되면 두 개 기업이 다르게 움직이지 않고 결국에는 또 같은 방향으로 갈 겁니다. 다만 이게 없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성장이 단기적으로 약간 실적이 멈춰 있다 보니까 내가 주주하는 임팩트가 더 커, 니는 조금 약해. 이런 걸로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는데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텐데 당분간은 좀 쉴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된다. 네, 지금은 왜냐하면 뭐 우리 지금 AI와 관련된 이 투자들이 뭐 계속 지속이 된다 아니면 지금 주춤한다 오히려 뭐 멈출 수 있다 뭐 등등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이 없이 지금은 뭐 약간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이 박스권 안에서의 기간 조정이 두 기업 다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마음인지라 이럴 때 그러면은 그나마 조금 나은 SK하이닉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 있는 거 좀 팔고 SK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흔들림이 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흔들림을 잘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물론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21일 날 삼성전자가 주주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 네. 그날 밤에 그 야간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에서는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24일 날 월요일이죠. 주가가 거의 9%가 빠졌습니다. 이미 약간의 그러한 실망을 가졌던 분들은 좀 팔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바로 이렇게 스위칭해서 옮긴다? 이 부분은 저는 좀 약간 한 템포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 두 개 기업이 이제 같이 좀 움직이는 방향이 되려면 이 AI와 관련된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노이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주주하는 때문에 빠진다라면 미국의 반도체는 안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이 25일이죠. 25일 새벽에 끝난 미국에서 마이크론도 빠졌었고요. 그렇죠. 샌디스크도 빠졌었고 반도체 섹터가 다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다 다 떨어졌죠. 빠졌죠.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2.7%가 그쵸,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거 주주환원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중국에 우리가 창신 메모리라는 이제 회사가 상장을 했었고 이제는 뭐 양쯔 메모리인가요? 이름도 어려워요. 아무튼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앞에 상장한 기업은 디램 기업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기술력의 난이도가 좀 있죠. 근데 이 낸드의 양쯔 메모리의 이쪽은
사실은 진입 장벽이 좀 낮거든요. 그러면 상장했을 때 이 걷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이 캐파를 많이 늘려면 사실은 낸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의 이러한 불확실성도 반도체에 지금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주주환원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주주들이 그래도 그나마 기대를 하는 거는 이번 주 목요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나올까요? 기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결국에는 또 실망이 커질지. 근데 뭐 엔비디아의 최근에 우리가 몇 분기를 봤지만 엔비디아 실적 났을 때 옛날만큼의 그런 파급력은 그렇긴 하죠. 점점점 네네.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께서 뭔가 장사를 하는데 뭐 물건 하나 팔았는데 한 7, 80%의 마진을 내신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게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지는 않죠. 그렇죠. 누군가의 이제 공격도 들어오고 치킨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저기 돈 많이 버는 사업이네. 나도 해봐야지. 나도 한번 해볼까 네. 이런 거죠. 그렇죠. 물론 엔비디아의 그 철옹성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긴 하나 엔비디아가 저렇게 계속 마진을 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구글도 이제 TPU라는 그런 에이직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죠. 나도 일부는 한번 해볼까? 이걸 해볼까라는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뛰어들었을 때 엔비디아가 마진을 잘 방어를 하는지가 실적 발표할 때 한번 체크해 볼 만한 부분이고, 최근에 어젠가요 그저께 뉴스 하나 나온 게 우리는 앞으로 AI 가속기 관련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15% 정도의 올린다.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기사가 나왔었죠. 네. 그러한 이제 가격 인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네. 이 비용을 전가를 아무래도 우리 해야 될 것 같아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마진들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될 것이나 문제는 이제 뭐냐면 AI 투자하는데 비용이 지금도 비싼데 자꾸 더 비싸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전체 AI 투자에 대해서는 또 약간 주춤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실적에서는 뭐 이런 마진 방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최근에 AI 관련된 금융 플랫폼을 이제 엔비디아가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뭐 이야기는 어떻게 뭐 해주는지 등등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무조건 그 회사의 실적 발표가 우리 기업들의 주가에 뭐 영향을 미친다. 요즘은 그 상관관계는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상당히가 아니라 엄청 약해진 그쵸. 것 같아요. 네. 한때 막 특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 네. 시간에서 막 엄청 오르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실적 발표 이후에도 거의 뭐 시간에서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그나마 조금 좀 실적도 잘 나오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아까 말씀해주신 AI 투심에 대한 좀 뭐랄까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기대가 생기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가 그래도 여전히 AI 투자는 너무 많이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뜨거워라는 이야기는 뭐 사실은 전혀 나쁘지 않은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요즘 금리 다들 금리 떠들잖아요. 네. 뭐 대출 있으시죠?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금리 때문에 AI 투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충분히 그래도 영향 안 받고 있어. 이런 이야기 한마디라도 해준다라면 뭐 반도체라든지 테크 섹터한테는 되게 천군만마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좀 이슈 또 하나를 꼽자면은 결국에는 잭슨홀에 나서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발언이 어떤 것들이 나올까가 좀 궁금해지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국채 바이백 발표도 했는데 30년물 국채 금리가 5.3%를 돌파를 했고요. 네. 이 금리가 진정이 되지 않고 네. 있잖아요. 어떤 좀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까요? 일단은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이제 그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하셨고 이번에 첫 또 잭슨홀 또 연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연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좀 이야기를 좀 해줄까 뭐 생각을 하다가도 이분의 최근에 이제 스탠스를 보면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그죠? 네. 그래서 연준의 회의도 오히려 줄일까 지금 생각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맞아요. 시장과의 소통, 뭐 포워드 가이던스 뭐 이런 것들을 점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 옆에서 지켜보니까 맞지도 않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뭐 약간 금리가 높은 수준인데 이런 것들은 뭐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연준의 역할은 중앙은행이고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가의 안정이거든요. 근데 물가도 이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미국 이란 전쟁으로 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물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적어도 이제 물가 내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우려할 수준 아니고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발언이라도 해준다라면 당연히 이제 시장한테는 도움이 될 텐데 과연 그러한 이제 뭐 지금의 고금리의 이 상황이 걱정이 없다든지 아니면 물가도 걱정 안 해도 된다라든지 등등의 이러한 구체적인 발언들을 그분의 최근에 이 발언들에 비춰봤을 때 과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측이 안 되죠. 예측이 안 네. 됩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과의 대화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이분의 소신으로 우리가 지금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채권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단기채라든지 장기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국 재무부의 소관이고 네. 연준은 약간은 이제 물가에 더 신경 쓰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이번에 첫 연설을 일단 한번 봐야 어떤 톤으로 이분이 진짜 시장과 소통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보면은 미국 장기 국채가 5.3%면 사실 굳이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인 비교가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그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요. 네네네. 일단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년에 5%만 받아도 네.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처럼 뭔가 지금 열심히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5%로는 성이 안 차죠. 그래서 한 10%, 뭐 연간 한 25% 이렇게 목표를 이제 가져가는데 이게 채권 수익률하고 이제 비교를 보통은 하게 되죠. 주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과 채권의 기대 수익률. 근데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예를 들어서 종목 중에서 최근에 돈을 좀 잘 벌고 성장주 중에서 PER이 20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치면 20배는 기대 수익률이 역산을 취해야 되거든요. 1분의 PER을 하면 기대 수익률이 5%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PER 10배면 10%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금리가 지금 시장 금리가 5%면 PER 20배짜리 기업에 투자하면 내가 기대 수익률이 5%인데 이거는 위험한 거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안전한 국채 채권에 투자하면 5%를 벌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PER 20배짜리를 벌 수 있을까?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는 성장주들한테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물론 반도체 영향이긴 한데 지금 전체 시장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PER이 거의 5배, 뭐 6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 수익률과 단순 시장 우리나라 코스피 수익률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 지수 때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문제는 이 반도체의 이 수익이 실적이 지금처럼 계속 유지가 됐을 때 이야기고 혹시라도 AI의 투자 사이클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꺾였을 때 그럼 실적이 점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PER은 분모가 실적인데 분모가 점점 줄어들면 PER이 자꾸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과 같은 이러한 AI 투자 사이클이 당분간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대한 수익률은 채권 수익률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만 섹터로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는 좀 밸류에이션이 높은 섹터들은 좀 힘들 수 있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좀 분리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 더 또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식이라는 게 이제 완전히 좀 깨져버린 것 같은 게 환율이 떨어지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공식 아닌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네네. 요즘 보면은 환율이 지금 138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외국인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네. 더워가지고 제가 여기 걸어오는데 더 죽는 줄 알았어요. 강화문역에 딱 올라오자마자 숨이 네. 확 막히는데 외국인들이 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환과 외국인 수급을 이렇게 연결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고 계시고 저도 옛날부터 그렇게 전통적으로 봐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원화는 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1,500원대 환율이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1,3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외국인들이 해외 투자를 할 때는
그 해당 투자하는 나라의 통화가 지금처럼 이렇게 강세가 나타날 때 외국인들은 투자의 적격이라고 봅니다. 적기라고. 왜냐하면 일단 환에서 안 깨지잖아요. 외국인들은 주식에서 버는 거는 일단 두 번째고 환에서 일단 안 깨져야지 본인들이 좋아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1,500원에 샀으면 1,300원까지 내려갔으니까 지금 사실은 좋은 구간인데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죠. 네. 지금 환이 이렇게 좋아진 거는 우리나라의 뭔가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좋아진 건 저는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우리 수출해서 벌러오는 돈들 그리고 이제 뭐죠 반도체 ADR 발행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환전들 이런 등등의 요인들이 겹치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약간 강세로 가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전체 경제 체력이 뭔가 좋아져서 원화 강세 방향은 저는 아니라고 지금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요 원화 강세가 일시적일까? 이게 아니면 당분간 계속 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걔들도. 이렇게 조금 추세적으로 원화 강세가 이어지기에는 우리나라에 봤을 때 펀더멘탈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원화는 좀 내려왔으나 강했으나 쉽게 돈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아까 5%라고 우리 앵커님께서 방금 네. 말씀하셨잖아요. 금리가 이렇게 5% 구간이라는 뭔가 불확실성이 있다라면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이 고금리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는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예. 왜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데 금융시장에서 또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주식시장에서 다른 쪽으로 돈을 자꾸 빨아들입니다. 특히 은행 예금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채권도 있고. 그럼 금리가 좀 안정을 찾아야 내려오면 그때 이제 외국인들도 뭐 하나 투자해볼까? 왜냐면 금리 때문에 지금 모든 지금 투자도 불안하고 있죠. 반도체 투자도 불안하고 있고 왜 빚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계속 이게 유지가 되겠어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쉽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금리가 만약에 뭐 하반기라도 드라마틱하게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는 날씨도 또 시원해지네요. 시기가, 네, 시기가 또 공교롭게 맞아 떨어지는데 네. 만약에 금리가 저는 쉽게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금리가 뚝뚝 또 떨어지면 지금 멈춰있던 외국인들은 이제는 한번 투자해볼까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은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외국인 수급은 같이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이야기에서 다른 걸로 하나 넘어가 보면 이 바이오 섹터 이야기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쪽은. 정말 어려운 쪽인데 네,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조금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지난주였죠? 미국 모더나에서 암 임상 3상까지 이제 네, 성공을 네, 네, 했다라는 네. 호재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한미약품이 3.2조 원 규모의 차세대 비만약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어요. 네네네. 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좀 보세요? 와, 사실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고, 네. 그쵸.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저도 뭐 개인 투자자라고 보고 사실 불확실성인 거죠. 임상이 잘 됐을 때 우리는 항상 가정을 가지고 임상 1상, 2상, 3상까지 이렇게 뭔가 순조롭게 잘 됐을 때 네. 나중에 뭔가 잭팟을 터뜨리지 않겠어라는 기대감에 투자하는 게 이 바이오 섹터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뭐 화장품 팔아서 눈앞에 뭐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수익이 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는 진짜 어려운 섹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바이오에 대해서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성격을 이해를 하시고 내가 이건 조금 변동성이 큰 섹터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면 저는 개인 투자분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섹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계속 오늘 방송 내내 금리 이야기 지금 하고 네. 있잖아요. 바이오는 결국에는 1상, 2상, 3상까지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이면 조달 비용 자체가 계속 부담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돈은 못 버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추세적으로 아주 강한 섹터 전체의 반전이 일어나려면 추세 반전이 일어나려면 금리가 좀 떨어지는 흐름이 추세적인 떨어짐이 있어야 바이오 섹터도 아마 훈풍이 아주 세게 불 텐데 지금은 보면 뭔가 개별적으로 뭐 뉴스가 모더나처럼 한미약품처럼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것들은 움직이고 그거 나올 때 같이 조금씩 좀 움직여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엄청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왜 다 상반기에 우리가 바이오 팔고 코스닥 팔고 반대쪽으로 다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뭔가 큰 건수가 하나 나와서 그 기업이 움직이면 많이 빠진 것들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기술적 반등처럼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가치 전체를 다 돌리기에는 금리의 이 환경이 녹록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이 두 가지 뉴스를 통해서 저는 이제 그래도 앞으로 요 부분은 좀 유망하게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더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암 백신, 암 관련해서 이제 백신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는 그러니까 암을 우리가 치료하는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게 아니라 백신은 뭐죠? 미리 예방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예방 주사가 돈을 많이 버시는 분과 오늘 이렇게 계속 비유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 가야죠 뭐. 네네. 한번 왠지 제가 진짜 많이 버는 사람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요 시간만큼은. 네, 그러니까요. 저처럼 이제 잘 못 버는 사람과는 다 이제 다르잖아요. 백신이 이 사람에 맞는 게 있고 내 몸에 맞는 게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이제는 개인 맞춤형 백신을 앞으로는 암에서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게 좀 분위기가 괜찮다라는 발표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개인의 데이터들이 이제는 있어야 됩니다. 앵커님의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제 데이터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I 관련된 분야에서 이제 하드웨어에서 앞으로 이제 넘어가는 쪽은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갈 텐데 이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은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모더나가 움직였을 때 그 모더나와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기업들, 같이 움직였던 기업들을 보면 그러한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러한 이제 환자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유망한 기업들이 주가도 좀 같은 움직임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삼전닉스도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현대차도 생각보다 조금 오르려면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바이오도 막상 옮기자니 두려움이 좀 크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제가 보니까 저도 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전략을 세운다면 어떤 종목을 조금 추가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투자를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네.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는 주식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제가 어젠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주주분들이 거의 한 900만 명? 네. 만약에 성인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렇죠. 비율이 비중으로 지금 보유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라도 오늘 보면 드라마틱한 지금 시장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네, 이 반등이라는 게 지수가 엄청 폭등한 건 아니나 아침에 지수가 한 2, 3%씩 정도 빠지지 않았나요? 코스피 코스닥이. 맞아요. 근데 지금 거의 어쨌든 플러스로 돌렸잖아요. 네. 그러면 장중에 저가 대비해서 거의 2, 3%씩 끌어올렸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뭔가 이제 우리가 빨리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요즘 시장의 가장 큰 하락의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계속 금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진짜 장중에 뭔가 빠졌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제가 이제 요 촬영하기 들어오기 전에 지수가 지금 많이 땡겼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길래 미국에 있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눌러보고 지금 들어왔는데 네. 여전히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금리는 4.7%에 있고요. 아직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떤 전략을 드리고 싶냐면 미국의 10년물이나 미국의 30년물이 4.7, 뭐 5.2,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들이 내려오지 않는데 주가가 뭐 좀 이렇게 좀 상승을 한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풀로 이렇게 좀 가지고 있다면 약간의 현금 버퍼를 조금 만들어 두시면 마음이 조금 편안할 수 있다. 왜? 금리는 아직 안 떨어지고 있는데 주식 시장만 지금 좋은 거면 저는 항상 채권 시장이 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다고 주식 시장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채권 시장이 더 큰 자금인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채권 시장에 뭔가 금리의 변화를 보면 전체 우리가 금융시장의 이 상황도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반등을 해서 당연히 저도 좋고 좋으나 금리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시장이 어쨌든 이렇게 반등을 계속 주는 구간이라면 혹시나 계좌 내에서 약간의 현금 버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뭐 종목이나 뭐 내가 일부 섹터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런 거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마음에 좀 그래도 좀 여유를 가지면서 하반기에 지금 제가 봤을 때 하반기 변동성 되게 클 것 같거든요. 네. 그 구간을 조금 대응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8월 25일 이제 한 3시 38분 장 마감 이제
예, 돼가고 있는데 네, 장마감이네요. 오늘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하지 못하셨던 말씀이 있다면. 지금 보니까 종가를 보니까 네, 코스피가 0.68% 네. 상승했고 오, 상승 또 됐어요. 네, 코스닥은 더 드라마틱하네요. 1.7%나 지금 상승했습니다. 와, 이건 뭐, 자,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지금 안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좀 박스권에 갇힌다고 해서 답이 없는 건 아니다. 우리가 부러워했던 게 바로 미국 증시였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섹터가 쉬어도 다른 섹터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면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게 미국이었는데 네. 우리는 상반기 내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가면 반도체만 가고 반도체가 빠지면 전체 시장을 같이 끌어내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최근에 보여주는 특징은 반도체는 분명히 좀 쉬는 것 같은데 코스닥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하락 종목수 대비해서 상승 종목수도 월등히 많은 흐름들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 이야기는 즉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갔던 수급들이 오히려 그쪽 시장이 조금 주춤하니까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 쪽으로 약간 자금이 저는 좀 분산되고 재분배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네네. 투자자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그렇죠. 계속해서 찾아 네. 나서고 있는 분위기네요. 시장은 스마트하기 때문에 네. 결국엔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뭐라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데 지금 시장의 특징은 지수는 박스권에 좀 갇힐 수 있지만 금리가 아직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동안 좀 안 움직였던 섹터 내에서 움직임 만한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는 열심히 지금 움직여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화장품이 그랬고요. 오늘 원전이 지금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도 좀 용기 잃지 마시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용기를 또 내셔야 될 때 내야 되는데 아무 때나 내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좀 만만치 않은 시장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9월 달에 9월 중순에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었을 때 이 미국에 있는 채권 금리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금리는 계속 고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적어도 11월 3일 중간선거 때까지는 보통 우리나라 선거도 그렇지만 그렇죠. 선거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민심을 좀 달래주려고 그렇죠. 웬만한 안 좋은 소식들은 다 이렇게 좀 숨기려고 하거나 찍어 누리려고 할 겁니다. 11월 3일까지는 버틸 수 있겠으나 혹시나 그때까지 미국 이란 전쟁, 그 다음에 클래리티 법안 등등 이런 것들도 해결이 안 됐을 때 선거 이후는 조금 시장의 변동성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잘 생각하시면서 항상 금리의 방향성을 잘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전략, 장기적인 전략, 중기적인 전략까지 좀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